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이민호입니다. 먼저 이런 인문학술 포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아키비움 구축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전통 기록물 해독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공지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딥러닝의 현재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 한 5년간 연구를 수행한 우리나라 전통 기록물을 해독할 수 있는 딥러닝 연구에 대한 개요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 효과라든지 향후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황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한데, 현재 IMF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보면 계속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인구 비율도 거의 2050년 정도 되면 한 30명 중에 1명이 결국은 노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가파르게 인구 전체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별도로 또 청년 실업률의 추이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저희 같은 공학자 내지 과학자들이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다음에 우리한테 크게 가져다 줄 어떤 먹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어떤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잡지책에서 스캇 앤서니라는 이노사이트 벤처스라는 잡지의 편집장이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이 브레이크스루를 뚫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서베이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찾은 여러 가지 형태의 측면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스루를 뚫는 기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으로, 첫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은 통하지 않는다, 브레이크스루를 뚫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기술들을 갖고는 브레이크스루를 뚫을 수가 없고, 다른 기술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브레이크스루를 뚫을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터치 기술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아주 예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CPU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또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터치 기술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폰에다가 갖고 옴으로써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뚫는 기술들은 대부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애플 예도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인데, 폰과 함께 앱스토어라는 게 나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솔루션을 다운받아서 같은 디바이스에서 다른 것을 사용하는 어떤 베네핏을 줌으로써 앱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그 생태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걸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공지능, 특히 더 나아가서 딥러닝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보시긴 아시겠지만 절대 이제 쉽고 간편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기술인데, 제가 이 30년 넘게 이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스캇 앤서니 기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쉽고 간편한 게 아닌데 나는 브레이크스루를 뚫는 첫 번째 조건부터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을 했는데, 비행기들 트랜짓하는 과정에서 시카고에 있는
오하이오 에어포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IBM에서 만든 슬로건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슬로건이냐 하면 Intelligence turns information into easy ones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걸 붙이고 나면 결국은 AI라는 것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그거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으로부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단편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AI는 정말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956년에 다트머스 워크샵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개념이 처음에 등장한 이후에 1차, 2차 암흑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 2006년 정도부터 딥러닝이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AI로 표현되는 이 딥러닝은 현재 엄청난 형태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 성공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더불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형태의 수준까지 와 있고요. 건물의 에너지를 자동화하는 거라든지 공장 자동화 같은 거 할 때도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핵심 요소 기술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조금 거리가 멀었던 물리학이나 천문학, 신소재 신약 같은 거에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새로운 연구 기술에 또는 개발 기술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뭔가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파격적으로 기술을 이렇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의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시작을 하고 기존의 생산 라인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헬스케어에 있어서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원격 진료의 서비스의 가능성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지 AR, VR 또는 스마트홈 이런 곳에 인공지능이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큰 발전에는 데이터로 표현되는 어떤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연산이라든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특히 더 나아가서 5G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5G 네트워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인 어떤 하모니, 옵티멀 기술들의 어떤 하모니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파격적인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산업구조, 더 나아가서 사회구조의 변화까지도 촉발하고 있는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인공지능은 사실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도 있고 또는 사람의 어떤 진화 과정을 모델한 어떤 진화 연산 같은 인공지능도 있지만 저희는 데이터 드리븐 AI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실제 간단한 숫자 인식을 통해서 10년 전에는 개와 고양이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실시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5,000개 이상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거의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정도 수준의 인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드리븐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드리븐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딥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딥러닝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정보들을 앱스트랙션 할 수 있는 어떠한 인공지능 컴퓨팅 알고리즘들의 셋을 딥러닝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 같은 커넥셔니스트 올해부터 신경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입력층에서 들어오는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이 데이터의 클래스 레이블을, 예를 들어서 개냐 고양이냐를 구별하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언닉층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딥하다, 그러니까 심화라고 부르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 그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딥러닝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학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인문사회학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핵심 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구별한다거나, 또는 뭔가를 건사화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최적의 해를 찾는다거나, 복잡한 신호가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신호의 정보원의 최소한의 정보로부터, 또는 거의 없는 정보로부터 원래의 독립된 신호를 분리해낸다거나, 또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연상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션 기능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상황에서 정보를 추론하고 또 abstraction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이런 형태의 도메인에 이런 형태의 딥러닝들이 들어가서 굉장한 큰 성능을 내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 태스크들이 큰 성공을 이룬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음성인식 분야,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영상 처리, 객체 인식 분야, 이런 곳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서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내고 있고, 현재 이미지나 비디오에 대해서 정보들을 사람처럼 해석을 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딥러닝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어서 번역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요약을 한다거나, 내용을 이해해서 대화를 생성한다거나, 또는 지식을 갖고 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추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질문을 만든다거나 하는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빅 브레이크스루라는 것은 역시 이런 복잡한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저가의 병렬 처리 컴퓨팅, 그러니까 GPGPU라고 하는 어떤 병렬 처리 컴퓨팅을 가능하게 한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또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형태의 폰이나 또는 마이크, 그리고 굉장히 싸진 메모리를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획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거기에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빅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인공지능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시간에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5년 동안 해오고 있는 과학, 인문, 사회, 기술 융합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과학 기술을 인문, 사회 영역에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정부에서 시작한 과제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기계학습 기반, 딥러닝 기반의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제안을 해서 과제를 따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저와 같은 딥러닝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계열에서 역시 한자를 분석할 수 있는 한문학과 교수님, 그리고 고문서를 많이 갖고 있는 사회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어떤 IT 회사가 들어와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기록물 해독 연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작업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번역되어지지 않은 엄청난 양의 어떤 우리나라 전통 기록물들을 실제 사람의 손으로 번역하는 데만 해도 수십 년 이상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종원 일기처럼 우리나라에는 많은 양의 문서가 해서체가 아닌 초소, 역시 초소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쓴 어떤 이렇게 일종의 보면 필기체가 되는 거죠. 한자의 초소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집안에서 이런 대대적으로 이런 많은 초소를 갖고 있는데, 이 초소를 읽을 수 있는 탈초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초소, 그러니까 난초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도 10여 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희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문서들을 해독하지 못하는,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는 초소로 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서들을 전혀 읽어낼 수도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 또는 기계학습 기술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런 전통 기록물을 DB화할 때 저희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일단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라도 들어가서 굉장히 이런 연구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이 각 집에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자동으로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해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움직임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의 초서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의 단순히 초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또는 해독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자산으로 남겨놓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디지털 아키브기움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아키브기움이라는 것은 라이브러리와 아카이브 그리고 뮤지엄 세 가지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신조어인데요. 얘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디지털 라이브러리 역할과 아카이브와 뮤지엄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아키브기움을 구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문서 한자를 해독하는 연구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있어 왔고, 또는 우리나라 국가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 라이텍이라든지 셀바스에 같은 데서도 OCR 문제를 풀려고 해왔고, 충남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DB를 구축한다거나 국가사업을 통해서 고문서를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역시 초서체로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해독하는 연구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 재탕권을 살펴봐도 그렇고 표준화 동량을 살펴봐도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국외 동량을 보면 이제 이런 올드 아카이브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중국과 미국 또 일본 같은 곳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역시 표준화 부분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학술 차원에서 논문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초서를 분석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는 공학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전통 기록물을 갖고 와서 사진을 통해서 또는 스캔 떠서 들어온 정보들을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문자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현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글로 문장을 표현해서 그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1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 안에 이제 컨텐츠들을 분석을 하고 그 나오는 사람과 인물의 지명 그리고 관지 그리고 했던 일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엮이는 형태의 큰 어떤 아카이브 같은 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많은 양의 우리나라의 고문서들을 갖고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인문사회 영역팀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희 같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 각각의 초서 글자를 판독하고 인식을 해서 번역을 해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웹과 앱으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과제는 이제 3단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1차년도, 1단계 2차년도, 그리고 2단계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 과제인데,
2020년 7월에 끝난 과제에서 저희가 그 국가 과학 과제 중에서, 연구 과제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장이 되어서 올해 2021년 7월까지 한 번 더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라켓비움 시스템을 제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 1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18년 7월까지 우선 전통 기록물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전통 기록물을 스스로 검출하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프로토타입 구축하는 게 일단 목표였습니다. 1차 년도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DB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고수들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획득을 해보면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화질이 굉장히 이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 변색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조금 더 복원할 수 있거나 화질을 개선할 수 있는 영상 처리 알고리즘들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이 문자들을 검출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처음 1차 년도에는 대충 원래 목표는 공문수 1000건에 그 다음에 그 문자 검출률 80%, 그리고 초서 인식률을 50%, 그리고 자동 번역률을 0.1 정도의 블루 스코어로 생각했었는데 1차 년도에 저희가 각각을 초과 달성하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2차 년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년도에서는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월까지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조금 더 많은 양의 전통 기록물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이미 구축한 그 한자 초소를 검출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하면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웹과 앱의 프로토타입 초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원래 고문서 수집이 1600건 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1800건에 대해서 했고, 문자 검출률을 85%에서 89%로, 초서 인식의 정확도도 무려 82.2% 정도 되고, 자동 번역 성능도 블루 스코어로 0.312 정도 되는 형태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고문서 수집을 무려 3000건, 문자 검출률을 93%, 초소 인식률을 92% 가까운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 자동 번역 성능도 0.4에 가까운 자동 번역 성능을 만들어서 지금 웹과 앱으로 만들고, 이 결과를 갖고 제가 S등급을 받아서 최근에는 난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전체 과정을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선은 데이터 수집하고 DB를 구축하는 이 작업, 그리고 이 각각의 글자들이 우리나라 한문을 보면 어디까지가 하나의 글자인지,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인지 전혀 이게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서를 검출하는 거, 그리고 띄어쓰기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한 문장인지를 찾는 그런 각각의 초서를 검출하고, 그 다음에 그 검출된 초서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 인식된 초서들의 나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해독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어로 분석을 하고, 표현한 번역된 한국어를 디지털 락큐브나 웹 플랫폼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차 년도에 전통 기록물 수집은 대부분 일단 공문서나 사문서 두 개 나누어 가지고 교과나 차정집 뿐만 아니라 관찰과 서찰 같은 사문서들도 저희가 지금 표에 나온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대충 연도로 봤을 때는 17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의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썼던 자료들이 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천자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간초희, 초절가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을 갖고 우리가 초서를 분석을 해서 탈출을 한 후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각각의 초서를 분할할 수 있는 분할 작업과 인식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번역할 수 있는 작업의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이 전통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이 채자별 초서 사전을 동시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 전통 기록물이 다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역시 좋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6,000자 되는 글자들 추출한 후에 이 채자별로 초서 사전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서를 관여하는 기관, 한국학자료센터라든지 또는 한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쪽에서 공문서 자료들을 받아와서 일단 거기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대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DB에 보관할 수 있는 형태, 각각의 연구기관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이 같은 초서인데 얼마나 다른 글자들이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초서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뭐 말맞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초소 사진을 보시면은 기역부터 시작을 해서 희역까지 이런 형태의 항목수와 자수해서 65,000자가 저희가 이런 1차 연도 과제를 통해서 전통 기용으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원본에서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인공지능이 이제 각각의 글자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스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각각으로부터 글자를 하나씩 우리가 개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를 분할을 해야 되고 그 분할된 글자로부터 각각의 글자를 추출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출제된 한자를 우리가 인식기에다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문자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한자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자법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어떤 검출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자가 보면 굉장히 이제 작은 글씨도 있고 큰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글씨가 있어서 다중 스케일의 어떤 검출기를 우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한자를 어떤 순서로 읽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우리가 쭉 붙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한자가 줄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쓰다 보면은 한 컬럼에다 쭉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순서가 떨어지면은 번역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순서를 찾는 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 한자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출 모델로서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레슨의 34층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일단 인공지능이 각각의 한자들 후보들을 갖고 와서, 물론 그 전에 영상 처리를 한 후에 보정을 한 후에 각각의 한자들을 이제 검출을 할 때 우리가 두 개의 최소한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는 후보 영역에서 둘 중에 어떤 게 한자일 가능성이 제일 크냐, 어떤 것이 더 좋은 바운딩 박스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너무 맥시멈이 아닌 것은 서프레션 시키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한자의 영역들을 성공적으로 분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의 크기가 그 문서 속에 어떤 거는 작게 어떤 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 스케일을 할 수 있는 한자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4개의 멀티 스케일을 갖는 필터를 추가를 해서 리전 프로필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한자들의 후보 영역을 이렇게 산출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결과를 이렇게 얻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캐릭터의 스케일이 한 32부터 한 96까지는 굉장히 정확한 형태의 한자 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순서를 매길 때 어떤 형태로 글자를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냐, 인식기에,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오니까, 이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에는 리전 프로필 네트워크에 2디멘전 인덱스라는 층을 다 하나 더 삽입을 해가지고 전처리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각각의 한자를 읽어야 될 순서를 정해서 2차원 레이블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은 문자 검출 성공률이 한 93% 정도 되는 형태의 굉장히 좋은 문자 검출 성능을 얻어서 이후에 문자 인식단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검출을 한 후에는 이 초서를 이제 우리 글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 초서가 어떤 뜻과 의미냐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문자 인식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레슨넷 101이라는 101층을 갖는 레슨넷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것만 갖고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알고리즘들, 데이터의 오거멘테이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92%에 가까운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저희가 이런 형태의 어떤 딥러닝 구조를 가지고 73.2% 정도의 결과를 얻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주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이 초서 같은 경우에 실제 다른 글자인데 같은 글자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는 같은 글자처럼 보이지만 다른 글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글자인데 다른 형태의 글자처럼 쓰여진 글자도 있고, 다른 글자인데 같이 보이는 글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트 펑션에 학습하는 학습 함수에 between class와 within class를 분산이라는 것을 이제 코스트 펑션에 넣고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73.2% 정도의 인식률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2차 연도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만 갖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셉션 구조의 레스넷 구조를 하이브리드하는 앙상블 러닝을 통해서 실제 성능을 한 1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82.1% 정도 되는 초서 인식 성능을 일단 이제 올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인공지능 학습할 때 맥스 풀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맥스 풀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웨이트를 달아가지고 학습을 역시 풀링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3차, 세 번째 연도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88.5% 정도 되는 형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오거멘테이션 기법들을, 왜냐하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초소로 해독돼서 올라올 수 있는 데이터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오거멘테이션 방법, 오거믹스, 오토 오거멘트, 레벨 스무딩, 드랍 블락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88.5% 정도를 이제 달성을 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전위학습 기반의 락틴이라는 이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가 적은 샘플과 많은 샘플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적은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많은 샘플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일종의 그 레귤라이저를 통해서 뭔가 전치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92% 정도 가까운 아주 좋은 성능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렐락틴에 들어있는 알고리즘들이 각각을 이제 에볼루이션 스타디를 했을 때 각각을 알고리즘 뺐을 때 어떤 정도의 성능이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분에서 저희가 만든 렐락틴이라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효과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초소를 해석을 한 후에 해독을 한 후에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분할 모델을 갖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작용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문장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 옛날 고 자료들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관직명, 옛날에 지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무로 읽어야 되는 거죠.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어무로 읽고 어떤 부분을 뜻으로 해석해서 번역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의 개체명 인식기라는 것을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문장 부호를 갖고 와서 이런 형태의 문장의 한자의 순서리 나왔을 때 여기가 문장이 끝이야 라는 것을 찾아서 문장 분할 모델을 일단은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걸 갖고 이제 역시 그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일종의 시퀀 투 시퀀스 같은 모델을 갖고 와서 문장을 번역하는 형태로 했을 때는 저희가 0.31 정도 블루스코어 정도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0.31이라는 블루스코어는 4개의 단어, 블루스코어 4로 본다는 것은 4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번역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3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실제 초수가 인식되어서 들어온 한자에 대해서 실제 타겟은 12일 무자에 비가 내리다가 개었다 하였다 이런 내용이었고, 실제 인공지능이 번역한 결과로 보면 12일 무자 비가 내리다 개었다 하였다 해서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겟은 원래는 사람이 할 때는 들으니 좌도에 수재가 혹심하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인공지능 딥러닝은 번역하기를 들으니 좌도의 물난리 피해가 참혹하다고 한다 해서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현재 인공지능이 만드는 결과가 그라운드 트루스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실 개체명 인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식을 할 때 그 좌도라는 것을 왼쪽 섬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사람 이름 부분을 향교라는 것을 이제 향교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네임드 엔티티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런 걸 새롭게 그 네임드 엔티티 모델을 만들어서 했던 거에 반해서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서는 그 일단 그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의 했던 모델을 일단 트랜스포머라는 기본 모델을 이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를 갖고 학습을 통해서 역시 번역을 해보니까 블루스코어가 0.3342 정도 블루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네임드 엔티티 부분을 바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네임드 엔티티를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이라는 거 안에서 네임드 엔티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했고, 최근에는 NER 뿐만 아니라 네임드 엔티티 뿐만 아니라 문장의 처음과 끝까지도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트랜스포머라는 걸로부터 문장의 처음과 끝도 동시에 찾고 또한 거기에 들어있는 고유명사까지 다 찾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들어있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실제 0.4에 가까운 블루스코어, 포스코어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결과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것들에 대한 어떤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2일 경자, 눈발이 흩날리고 몹시 바람이 불었으며 매우 추웠다, 맵 추웠다, 이렇게 이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었으면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아주 유사하게 초2일 경자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크게 불고 싸늘하였다. 이게 혹시 오히려 더 인공지능이 나오는 결과가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운 형태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그래도 개체명 사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고어나 한자에 대해서 찾아진 개체명들을 다시 이제 사전화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옛날에 관직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어떤 오류나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초소 사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초소 사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지금 연구 내용으로는 저희가 문장을 번역을 하다 보면 현재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한자의 지금 번역 결과가 아니라 앞에 이 한자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는 시퀀스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의 번역을 갖고 현재의 문장의 여러 뜻 중에 가장 적합한 뜻을 골라오거나 번역의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한자의 인식 결과나 추출된 한자의 결과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이 들어간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통합 시스템은 열린 번역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 누구라도 들어와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쉽게 써볼 수 있도록 일단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 시스템의 번역 서비스는 크게 6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미지 보정 작업이 자동에서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미지 분할 작업, 인식 작업, 문장의 구별 작업, 번역, 그리고 마지막 출력, 이런 형태의 6개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그 열린 번역 서비스의 그 플랫폼은 www.dila.org에서 dilla.org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올리면 저희가 각각의 초소들을 자동 분할한 후에 해서체로 번역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창에는 이제 번역 결과물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별 우리가 클릭하면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알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일종의 시연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갖고 와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각각의 내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번역한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만든 것은 웹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역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그 올린 사진을 가지고 자동으로 인식하고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현재의 언어로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로드한 후에 조금 기다리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번역 결과를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서들을
아주 쉽게 해독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한 이 통합 시스템에서 원본에 대한 서비스 기록도 역시 제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선조들의 일기라든지 공문서들을 이렇게 원본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서비스를 구축을 일단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 검색 키워드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들끼리의 어떤 컨텐츠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만든 결과들을 갖고 우리가 해서 내지 초서에 대한 공문서에 대한 서체 용례 사전을 열심히 만드는 것에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나 애플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을 언제 어디서 간편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아직 전통 기록물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우리 나라에는 한 80% 이상이 초수체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해독되어 있는 건 10% 미만입니다. 엄청난 양의 어떤 전통 기록물을 우리가 최신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전통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문화적인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다른 형태의 OCR 도메인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큰 형태의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만든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실제 그 전문가들이 실제 어떤 해독을 할 때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우리 전통 기록물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류 문화 컨텐츠 시장에 저희가 만든 기록물의 컨텐츠들이 해독한 컨텐츠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음식 디미방 같은 어떤 옛날 우리 고유의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기록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산스크리트라든지 또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문자들, 그리고 고대의 아랍, 히브리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고전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화, 이게 골동품이라든지 또는 목찰, 이게 관찰이라든지 목재에 써놓은 어떤 글자라든지 비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석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결과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좀 좋은 솔루션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자동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